떠는 책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은 선조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곧 뜯겨 나가는 아연 고가도로를 마지막으로 달리면서 문득 해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인식 변호사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3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어제 판문각에서 열린 남북 실무 접촉에서 우리 측 제안을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북한이 왜 갑자기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육자회담도 멀지 않아 열릴 수 있는 모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변화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런 유화적 태도 뒤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도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겁니다. 2월 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남북 간에 다시 대화가 재개되면서 많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됩니다. 당장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기대는 현안이 될 겁니다. 오늘 2부에서 어제 남북 실무 접촉에 나갔던 적십자사 김성근 국장을 연결해서 북한의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그만큼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을 연결해서 박 의원이 비판한 중진 차출론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초의 고가도로인 아연고가도로가 80억 보수 비용과 미관을 이유로 철거됩니다. 오후 3시가 되면 통행이 금지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46억 원을 들여서 버스중앙차로가 만들어집니다. 왜 철거하는지 그리고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3부에서 서울시 의견을 듣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오늘은 정부의 새 월세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이산가족 20일, 25일 금강산에서 만난다. 25일 이산상봉 키 리졸브와 겹쳐 이 이산가족 상봉 관련한 내용이 2개 있고요. 예. 병원, 메디텔, 전국 어디든 세울 수 있다. 이런 내용. 또 무리한 세무조사 돌려준 세금 8,100억 원. 마지막으로 엔저 일본 명동 요코 빨아들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요크라는 것은 중국 관광객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에서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을 문제 삼지 않아서 눈길을 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대표단이 그 이른바 중대 제한, 상호 비방 중상 중지하고 선제적 군사 적대행위 중지를 이제 주장한 그런 내용이죠. 예. 그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긴 했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에 이어서 뭐 공개 서한이라든가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안 이런 것들이 쭉 그 일련의 행위로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진정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무산시켰을 때 돌아올 그 역풍, 여론의 역풍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그 분석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안 그래도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통일부 쪽에서는 일단 뭐 그래도 이번 그 것과 관련해서 북측이 우리 제의에 호응을 해왔고 그동안 우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라 한 것에 대해서 이 행동으로 답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일단 긍정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합의서에 그 들어있는 후속론이 이제 그것이 이제 인도적 지원과 또 이 금강산 관광 문제 이것도 포함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든 언론은 거기에 또 주목을 하고 있던데요. 북측이 계속 요구해온 금강산 관광 문제 어제 따로 언급은 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가지고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패키지로 예. 금강산 관광 재개 협의를 이제 요구를 해 왔었는데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금강산에서 열기로 이제 했고 또 향후 접촉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이후에 좀 제기할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보이고요. 북한이 최근에 좀 상당히 실용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이 메디텔을 어디든 세울 수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메디텔은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의료 관광 호텔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기존에도 호텔 안에 의료시설이 들어설 수는 있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호텔을 소유하는 것은 이제 금지가 됐었죠. 예, 그런데 정부가 이 메디텔을 병원으로부터 1km 이내에만 세워야 한다고 했던 그 규제를 아예 없애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료기관이 거리 제약 없이 전국 어디에나 메디텔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종합병원은 부진의 건립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뭐 이런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2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빠르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 문제가 지난번에 의협에서 제기했던 소위 의료 영유아 문제, 예, 그게 연관된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메디텔 설립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적 민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대형 전문병원에 대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특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의료 관광을 빌미로 해서 사실상 내국인 고가 환자 유인 알선을 허용한 거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정부가 또 이번에 메디텔 외국인 유치 비율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지적이 지금 힘이 실리면서 논란이 좀 가열되고 있는데 이 당초에는 전체 투숙객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50%가 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총객실 가운데 내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 비율이 40%만 넘지 않으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또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예, 그럼 설립자금 융통도 쉬워진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적극적으로 진행이 된 바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민간 자금을 융통해서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정부 쪽에서는 앞으로 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 의료관광객 관련한 숙박시설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기간도 기존 대략 한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이 5년 거치 7년 상환 이런 식으로 상환 조건도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점점 정치판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여야는 필승 전략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딜레마가 안철수 신당과의 선거 연대라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의 공백에 따른 중진 차출론이 딜레마입니다. 그 때문에 출마를 일찍이 선언한 후보들이 이런 차출론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정당의 분위기를 스케치한 제2 출발새 아침은 오늘은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의 중진 차출론의 명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진 차출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민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 의원은 부산 출신 재선 의원으로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민식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 새누리당에서 몇 분 정도 부산시장 후보로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제 3명,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지금 이제 우리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형세입니다. 예, 권철련 전 주일대사 그리고 서병수 의원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세 분 이제 경쟁이 이제 될 건데 후보가 될 자신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판단했고 또 우리 지금 부산 시민의 갈증이 새로운 인물,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갈증이 아주 임계점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당 외엔 또 민주당 후보로 이해성 전 홍보수석 그리고 김영춘 전 의원 또 오구돈 무소속 후보 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산시장
이 경쟁이 보기보다는 전국적 그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예, 부산시장 되시면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2의 도시 부산이라고 지난 동안 많이 말들을 했는데 한 20년, 30년 동안 계속 부산의 위상이 이제 추락해서 예. 우리 부산 시민들의 그런 자존심, 자부심이 이제 상당히 떨어져 있죠. 뭐 거두절미하고 정말 부산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부산 시민들의 그런 자부심, 잃어버린 자존심을 반드시 한번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는 중진 차출론이 나오는 바가 없죠? 그렇습니다. 중진 차출론 제가 뭐 공식 석상에서 제기한 것은 제가 예. 부산시장에 도전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중진 차출론은 아시다시피 서울, 경기, 인천에 지금 집중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원의 한 사람으로 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우리 당 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죠. 예. 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도 이미 여러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해 놓고 있는 판인데, 이제 경쟁력 있는 중진을 차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미 출마한 사람들은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당은 당규에 당심을 모으고 민심을 모아서 우리 후보를 만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낙하산으로 누구를 특정해서 후보로 뭐 서울시장이다, 경기지사다를 정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내 민주화에도 맞지가 않죠. 우리가 안철수 신당, 민주당 비판할 때 뭐 선거 연대다, 단일화, 선거공학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니냐 덜상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런 잣대는 우리 당내 민주화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서울, 경기, 인천은 사실은 여야가 백중지세이기 때문에 중진 차출한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긴다는 그 필승 카드가 아니다. 오히려 당내의 많은 후보군들이 그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그 동력을 만들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정말 필승 카드가 아니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그것이 맞는 말이다. 이건 차출론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것이고, 당 총동원령 인재, 모든 인재를 총결집하는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 말씀을 공감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시합도 하기 전에 우리끼리 총질하고 선수 길을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어떻든 그 지방선거 이 승부가 중요하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그 승리 가능성이 가급적 높은 후보를 좀 내놓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나온 얘기가 중진 차출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그 당의 승리를 위한 충정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런 그 부작용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발언에 또 진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도 발언을 한 것이죠. 예. 요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부산 문제를 제가 다시 좀 그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부산의 경우에도 지금 박심을 연도에 둔 분도 있다고 그러고, 또 그 반대로 민심은 내 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거의 그 친이계 분도 계시고, 예. 그런데 이 우리 박민식 의원까지 해서 이 세 분이 참 그 박빙이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그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현재까지 저는 상당히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뭐 경륜이 있는 우리 정치 선배님이든 또 저처럼 또 신진 기회든 이 패기와 경륜이 이렇게 백화 제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우러져서 치열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당의 그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란 측면에서 저는 뭐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것을 분란이라고 미리 규정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또 아까 차출론 그런 거 말한 거 비슷하게 뭐 박심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마저도 또 뭐 마치 어디에 줄 서라고 하는 듯한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것은 뭐 지금 국가 운영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치 못한 발언 아니냐.
당내 문화를 위해서 좀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오구돈 후보 지금 무소속 후보인데요. 지금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그 영입설이 나옵니다. 특히 안철수 신당과 관련돼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새누리당 후보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오거돈 전 장관께서 뭐 안철수 신당과도 뭐 대화를 하고 있다. 또 무소속 시민연대를 만들겠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든 정당과도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마치 이제 새누리당이 영입해주면은 뭐 그런 생각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죠. 예. 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그 선수가 뛰려고 하는 선수가 지금 아직 자기 옷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또 백넘버가 몇 번인지도 결정하지 않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이죠. 정치인으로서 저는 책무감이 없다. 또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는 분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거돈 전 장관께서 상당히 그 경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빨리 본인의 그런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좀 정정당당하게 좀 밝혀주는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 부산 시민들 다른 건 몰라도 간 보고 눈치 보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정말 그 본인 스스로의 그 유불리도 중요하겠지만은 뭔가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최소한의 책무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결심을 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공표를 해야 되겠죠. 예, 부산이 원래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요사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오구돈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높게 표시되고, 그리고 또 지난 대선 이전에 총선부터 만만치 않게 야당의 표가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야당 후보가 단일화되었을 때 새누리당 후보에게 승산이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대선 두 개의 큰 선거를 거치면서 이제 부산은 과거에 깃발만 꽂으면은 무조건 한나라당이다, 새누리당이다라고 했던 그런 정치적 토양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옥토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갈밭이다. 그런 것이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증명이 되었죠. 그것은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저희 새누리당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불만이 상당히 이제 팽배해 있다. 우리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번에 좀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쉽게 말해서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저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한가하게 계급장 높은 사람 누구라도 보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아니란 생각.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도 정말 겸손하면서도 치열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시민들이 좀 접었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 새누리당한테 던져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신당이 지금 새 정치한다면서 구태 정치인 연대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엔 뉘앙스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추측하기로는 이 호남을 제외하면 어차피 야권 연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인데, 예,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 정치라는 영역에 발을 디딘 지도 벌써 1년 반, 2년 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나올 때부터 새정치 했는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새정치가 뭐냐는 데 대해서 고개를 이제 갸우뚱하기 시작한 지도 오래됐죠. 근데 지금 선거 연대 없다, 단일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이제 딜레마가 있다, 이제 이 뉘앙스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단일화 할 겁니다, 아마. 이분들의 여태까지 정치적인 스타일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선거 공학에,
헤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는 그러면은 각계 전투하고 다른 데서는 또 단일화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도대체 이분들이 말하는 새정치라는 것이 호남에서는 뭐 이런 모습이고 영남에서는 저런 모습이다. 도대체 이거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철수 그 새정치의 멤버라고 한다면 지금쯤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는 전 지역에 홀로서기 자기 자신들의 그 명함을 내고 후보를 내겠다, 독자적인 단일화 절대 없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언을 한번 해주는 것이 안철수 새정치에 대한 기대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한테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박수를 받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부산 출신인 문대성 지금 무소속 의원, 원래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이 됐다가 탈당을 해서 지금 무소속인데 그 논문 표절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복당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부 최고위원 반대로 아직 복당안이 처리는 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위원 회의의 저간의 진행 경과를 제가 자세히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결국 이제 그 복당이라는 것이 사하 아마 갑일 겁니다. 예. 부산 사하 갑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 당원 협의회,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최고위원 회의에서 누구를 복당시킨다 안 시킨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당원들, 사갑 당원들의 민심을 좀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좀 더 세심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중진 차출론에 관련돼서 제가 의견 하나만 좀 듣겠습니다. 이 서울시장 후보, 지방선거에 꽂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진 차출론이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정몽준 의원 또 지금 경선에 나서겠다고 하고 김황식 전 총리 역시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운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빅매치가 벌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언론의 관측인데, 이렇게 이제 중진들이 전부 다 나와서 빅매치를 벌이게 되니까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제가 비판했던 중진 차출론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제가 비판했던 중진 차출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후보를 아예 정해놓고 낙하산으로 시체말로 내려 이제 꽂는다. 그런 이제 단독 후보를 추대한다 이런 뜻이었고, 서울시장 후보로 김황식 전 총리, 정몽준 최고위원, 또 이해운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집하는 총동원되어서 또 이분들끼리 아주 치열하게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새누리당 과거에 좀 고리타분하고 이제 이런데 참 다이내믹하네. 아마 이런 좋은 평가를 내리시고 결국에 본선 경쟁력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상당히 제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무위 간사이시니까 제가 짧게 의견을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현우석 부총리 실현에 대해서 경고만 했는데 지금 카드사 대량 정보 유출, 이 옐로우 카드만으로 민심이 수습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진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이고 10번 아니라 100번을 사죄해도 모자랄 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경제 살리기 또 이 카드 유출 문제만 하더라도 우선 수습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제가 국조특위 저희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이번 2월 국회를 거치면서 국조를 거치면서 잘잘못이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후에 아마 책임자에 대한 그런 처리 문제 자연스럽게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 출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5분 55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박아영 캐스터. 네,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하실 생각이시라면 오늘 아침은 좀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서울에서 목포 쪽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금천 부근 사고가 좀 크게 있어서요. 사고 처리 마무리됐지만 서부간선도로 외곽 서해안 고속도로 방향으로 거의 다 밀리고 있습니다. 서 있다 싶은 정체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쪽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안양천길이나 국도를 우회하시는 게 낫겠고요. 다른 방법은 1번 국도 수원 쪽으로 제2경인 고속도로 석수에서 제2경인 고속도로 일찍 분기점을 지나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예, 해외 뉴스 순서입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황당하고 놀라운 일본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이 청각 장애를 듣고 작품을 발표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곡가가 이제까지 쓴 곡이 자기가 쓴 게 아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해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면서요. 35살 때 청각을 완전히 잃고도 교향곡을 써서 현대의 베토벤으로 불린 일본인 작곡가 사무라고치 마모루가 문제의 인물입니다. 사무라고치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18년간 발표한 곡들이 악곡의 구성과 이미지만 자신이 제안하고 나머지는 별개의 인물이 작곡한 것이었다며 팬들을 속이는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라고치는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해 독학으로 작곡법을 익혔고요. 17살 때 청각장애를 안게 됐는데 35살 때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뒤로는 절대 음감과 손으로 느끼는 진동에 의존해 작곡을 계속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특히 2008년 초연한 교향곡 제1번 히로시마는 음반이 18만 장 이상 팔릴 정도로 화제가 됐고요. 또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레퀴엠을 토대로 피아노 소나타 2번을 썼는데 이 곡을 지난해 9월 한국의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세계 초연한 바 있습니다. 사무라고치 대신 곡을 써왔던 진짜 작곡가는 오는 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 사과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파문이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일본 남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다카시 다이스케에까지 튀었는데요. 쇼츠 프로그램에 쓰기로 한 사무라고치의 바이올린 소나티네가 대리 작곡가의 작품으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피겨 연맹 측은 곡 교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본 공영방송 NHK가 왜 이러는 겁니까? 얼마 전 신임 회장의 위안부 망언에 이어서 이번에 자살한 극우 인사를 예찬하는 추모글을 쓴 경영위원이 있다는 게 밝혀졌죠? 지난해 11월 NHK 신임 경영위원에 선임된 하세가와 미치고가 권총 자살한
극우 인사 노무라 슈스케의 행적을 예찬하는 추모글을 기고했던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노무라는 1993년 10월 자신이 이끄는 극우 단체를 조롱하는 주간지 보도에 불만을 품고 아사히 신문 도쿄 본사를 찾아가 천황 번영을 세 차례 외치고 그 권총으로 자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세가와 위원이 NHK에 발탁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노무라 사망 20주기 추도 문집에 노무라가 신에게 죽음을 바쳤다는 등의 글로 죽음을 미화했다는 겁니다. 언론사에 대한 일종의 테러 행위를 예찬한 격인데다가 일왕을 신격화하는 그런 자세도 글에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방송사의 의사결정권을 지닌 경영위 인사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세가와는 개인적으로 쓴 추모글은 경영위원 자격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3일에는 또 다른 NHK 경영위원인 작가 하쿠다 나오키가 도쿄 도지사 선거 지원 연설 중에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이들 모두 NHK 경영위원회 친아베 신조 성향 인물 4명이 선임됐을 때 포함된 인물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둘 다 방문할지 둘 다 뺄지 난감한지 미국이 계속 입장을 흐르고 있군요. 데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가 워싱턴 외신 기자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4월 아시아 순방 때 한국과 일본을 모두 방문하느냐 아니면 어느 한 나라만 방문하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한 채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죠. 동아시아 정상회의 또 주요 20개국 G20 이런 정상회의 등 아시아를 방문할 기회가 많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번 4월 순방 때 포함되지 않더라도 하반기 APEC 정상회의 등 다른 기회가 많이 있으니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아직까지 오바마가 어느 국가를 방문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이달 하순쯤에나 백악관에서 순방 일정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4월 아시아 순방 때 반드시 방문 국가에 포함돼야 한다며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워싱턴을 직접 찾아가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남북이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사를 가집니다. 북한은 어제 판문각에서 열린 실무 접촉에서 상봉 일자만 3일 늦춰 수정 제의했을 뿐 우리식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4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게 된 겁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어제 열린 남북 접촉 좀 더 상세한 얘기와 앞으로 상봉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실무 접촉에 나갔던 분이죠.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 김승근 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상외로 불과 4시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 남북이 합의를 했는데 북한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한 배경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남북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진정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 향후에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예, 그 점은 좀 이따 제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원래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날짜는 17일부터 22일까지인데, 이 시간이 촉박이 어렵다 하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언론에 드러난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이달 마지막 주에 또 벌어지는 키 리졸브 훈련 때문에 자칫 상봉이 3월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신문 그 헤드라인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한미합동 훈련이 어제 실무 접촉에서 거론은 됐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중대제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그 부분은 아주 가볍게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나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은 접촉회담이 있었지만은 4시간 만에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도 키 리졸버 훈련이 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없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뭐 저는 그 회담 분위기를 봤을 때 예. 그 문제와 연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상봉 문제가 뭐 합의됐던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고, 또 북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긍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또다시 이런 문제 가지고 상봉이 무산된다든지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분명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북한이 연계를 하려 했던 것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인데, 예, 이번 그 실무 협상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전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합의세 추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합의세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예. 앞으로 저희가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잘 진행하고 나면 실무 접촉을 통해서 그동안에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화상 상봉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대면 상봉이라든지 예. 뭐 서신교환 문제라든지 앞으로 그 남북 간에 좀 협의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접촉을 통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자 하는 정도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지난 가을 상봉 협상 때에는 우리 측 방문단 숙박 장소 때문에 이제 마찰이 이제 빚어졌는데, 이번에는 금강산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로 쉽게 합의했다고 예, 제가 들었습니다. 북한이 상봉을 위해서 미리 그 두 호텔을 청소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 모양이죠? 그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예. 실무 접촉에 나온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상봉 행사장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사전 그 시설 점검단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내용을 점검을 해야 되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행히 저희가 내일 그 시설 점검단이 금강산 현지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강산 호텔이라든지 외금강 호텔 시설에 대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봉 날짜로 잡은 그 날짜 20일자에 상봉하는 데는 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실무 접촉 합의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에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계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화상 상봉이라든가 서신교환 이런 문제 이외에 인도적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뭐 살과 비료 지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뭐 부분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남북 간의 직접 회담을 통해서 항상 인도적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되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북한은 인도적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늘 해왔던 그런 그 용어들이고, 또 서로 만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산가족 문제, 뭐 인도적 지원 문제, 그런까지도 다 포괄적인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 2010년 그 이산가족 상봉, 예, 그때는 물론 나중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지만, 예, 그때는 살과 비료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번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 하나를 제가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살과 비료 지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논의가 될 때, 그리고 이 화상 상봉 서신교환 이외에 또 다른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협상 창구는 여전히 적십자사로 통일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무 접촉에서 논의해야 될 의제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큰 단위의 직접 회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회담에서 조금 더 포괄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또 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 간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다른 그 채널을 통해서 뭐 그런 문제들은 협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남북 협상에 나갈 때 혹시 의견을 구하고 듣는 정부 채널은
정부 채널은 어디입니까? 그 통일부라고 봐야 됩니까? 뭐 정부 부처가 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로 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양한 접촉이 있다고 봐야 할 텐데, 예, 지금 적십자 실무자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진행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앞으로 그 남북 관계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신뢰도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남북 관계 개선에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적십자사 그 요원들로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 적십자사는 어떻습니까? 적십자사 요원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그 당국에서 나온 요원들로 봐야 됩니까? 이제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 당연히 정부하고 협조하에 모든 행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나 북측이나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적십자 직원들이 현장에 앞서게 되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상봉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이번 그 상봉 행사를 위해서 그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사 확인 의뢰서 명단 교환은 현재 지금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그 상봉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사 확인 의뢰서 명단 교환은 없고요. 예. 지난번에 확정했던 명단 중에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혹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본격적인 상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시설 점검을 통해서 상봉 행사장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산가족들이 하루 전에 속초에 또 집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현지 숙소 문제라든지 또 사전에 저희들이 떠나기 전에 방북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분들을 수송해야 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북한에 올라간 이산가족 그 상봉 인원 중에서 급한 환자가 발생한다라든가 하는 데 대한 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뭐 그건 저희들이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오랫동안 많은 그 차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 응급 수송 체계는 아주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이 최근까지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2만 한 8천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5만 6천 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한 7만 2천 명 정도가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예, 그러면 그 7만 2천여 되시는 분들이 상봉을 전부 다 원할 텐데 지금 상봉 인원을 그 선발하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뭐 언론에도 수차례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공정한 컴퓨터 추첨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고령자와 직계 가족 우선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가 제1순위고 그리고 직계 가족이 2순위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별도의 신청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 7만 2천 명을 재는 추첨 대상자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그 7만 2천 명은 이미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컴퓨터 추첨할 때 자동적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이제 최종적으로 뽑히신 그 분들을 그 명단을 북한에 넘겨주고 또 북한이 그 명단을 가지고 그 친척이 있는지 그 대상자가 살아있는지 생사 확인을 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 상봉 대상자를 최종적인 명단을 교환하는 절차가 저희가 생사 확인을 의뢰하는 그 후보자 명단을 2배수를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만나자고 했을 때 200명 명단을 생사를 확인해달라 하고 넘기게 되면 그 200명 명단,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250명 명단을 합의해서 넘겼습니다만은 그 명단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생사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명단을 서로 이제 월해서를 회보서를 교환하게 되는데 그 회보된 명단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또 그동안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 생존해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최종 명단, 최종 그 금강산에서 만날 분들 명단을 확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직계가족, 그다음에 고령자 우선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90대가 뭐 적은 숫자지만
실제적으로 그 200명 후보자 명단 속에 들어가는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게끔 고령자들이 많이 배려하는 그런 그 기준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 가족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또 가중치를 적용을 합니다. 다른 뭐 조카들이라든지 그런 가족 관계가 먼 친척보다는 아무래도 뭐 부부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부자 관계라든지 그다음 순서로 또 형제 관계라든지 그런 가족 관계를 따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 김승근 국장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예, 저는 지금 출발 사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